저는 늘 그랬습니다. 아침이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속 제 얼굴을 한번 보고 나서는 서둘러 차 열쇠를 챙겼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인연 고맙습니다. 사연 시작해요. 직장까지는 왕복 2시간. 오늘도 평범하게 흘러갈 하루라고 믿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도로 위로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살짝 내리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익숙한 뉴스 멘트가 들려왔고 기분 좋은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그 시간에 전화를 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늘 아침엔 조용히 제 안부만 카톡으로 묻는 분이니까요. 엄마, 나 지금 운전 중이야. 잠깐 후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스피커 너머에서 들려온 건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와. 엄마의 절규는 공기를 찢었습니다. 그 소리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왜 그래? 하지만 대답 대신 들려온 건 전화기 너머의 낯선 소리들이었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흐릿한 남자의 목소리.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라디오 음악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멜로디는 더 이상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급히 방향을 바꾸는 제 손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라도. 머릿속은 수천 가지 상상을 쏟아냈습니다. 도둑? 화재?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집은 제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15분은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신호등은 왜 그렇게도 느리게 바뀌는지, 앞차는 왜 그렇게도 천천히 가는지, 모든 게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골목 입구가 보였습니다. 익숙한 담벼락, 늘 걸어가던 좁은 길. 그 길 끝에 엄마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멀리서도 느껴지는 이질적인 정적. 평소엔 마당에서 TV 소리가 새어나오곤 했는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문틀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엄마. 대답은 없었습니다.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꽃병이 깨져 있고 액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따뜻한 커피 잔 하나. 누군가 막 자리를 떠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시선이 벽 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엄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옆에는 낯선 남자의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엄마의 핸드폰에서 불빛이 깜빡이며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단 한 단어가 떠 있었습니다. 끝났어. 저는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는 그날의 소리가 생생히 들립니다. 지금 당장 돌아와. 엄마의 그 절규는 마치 제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외침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엄마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차 불빛을 봤습니다. 노란 테이프가 집 앞을 막고 있었고 이웃들이 놀란 얼굴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거실 한복판에 누워 있었고 경찰 2명이
바닥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전등 불빛이 깨진 유리 위로 번쩍였고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없습니다. 응급실로 이동합니다. 짧은 한마디 뒤로 엄마는 들것에 실려나갔습니다.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엄마의 눈빛이었습니다. 잠깐 눈을 떴던 엄마는 저를 알아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가로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병실에서 엄마를 다시 보았습니다.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심한 충격으로 일시적인 언어 장애가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엄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엄마의 집은 경찰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낯선 남자의 신분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 아시나요? 사진 속 남자는 전혀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멈췄습니다. 윤재호. 아버지의 사업을 망하게 만들고 사라졌던 남자였습니다. 15년 전 아버지는 믿었던 동업자에게 재산을 모두 잃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윤재호였습니다. 그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 다 잊자는 말만 남기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이름이 다시 우리 집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났다는 뜻이니까요. 왜였을까요? 사람은 상처를 준 사람을 다시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분명히 그를 불렀습니다. 병실 한쪽 서랍에서 발견된 엄마의 작은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5일 윤 선생 오신다. 이번엔 끝내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끝내자. 그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화해일까요? 복수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결심이었을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실의 흰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왜 그 남자를 다시 만났을까? 그리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며칠 뒤 경찰의 보고서 한 장이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싸움의 흔적 발견. 피해자 외 제3자의 지문 다수 채취. 저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비밀이 이제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 속에는 제가 몰랐던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경찰의 보고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차창에 맺힌 빗방울이 흐르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병실 냄새, 경찰의 질문, 낯선 이름 하나가 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윤재호. 그리고 그 이름 밑에 또렷하게 적힌 또 다른 이름, 바로 제 남편 최도연. 처음엔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그건 단순한 동명이인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말은 제 머리를 한 대 세게 때렸습니다. 최도연 씨의 지문이 현장에서 검출됐습니다. 그 한마디로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사건 당일 출장을 갔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정표에도 그렇게 기록돼 있었죠. 하지만 경찰의 기록은 달랐습니다. 그 시간 그의 차량이 엄마 집 근처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명확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늘 잠가두던 지퍼가 어쩐 일인지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엄마의 손글씨가 적힌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재호에게 전달이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마치 오래된 고백문 같았습니다. 엄마는 윤재호에게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 진실을 내 아들에게도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도현에게도. 도현? 그건 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왜 남편의 이름을 거기다 썼을까요? 그 둘은 어떻게 아는 사이였을까요? 저는 남편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손가락, 그가 끼고 있는 반지, 모든 게 낯설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방을 몰래 살폈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진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날짜별로 저장된 영상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 10월 5일이라는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거실에 앉아 있는 엄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말할 수 있겠니?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녹화 시간은 단 1분 37초. 그 이후의 장면은 없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엄마, 윤재호, 그리고 남편. 그들은 과거의 한 사건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는 제가 몰랐던 아버지의 죽음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말하지 못한 이유는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걸요. 그리고 남편이 감춘 이유는 자신이 그 죄의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면 결국 나 자신도 무너진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서류 가방에서 발견한 그 영상 이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새우며 머릿속에서 수없이 같은 장면을 반복했습니다. 엄마의 눈빛, 남편의 침묵, 그리고 그 말 없는 싸움의 공기. 무언가 깊고 오래된 진실이 거기 숨겨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상,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윤재호 씨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당신 남편 최도연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제 호흡이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윤재호 그는 제 아버지를 무너뜨린 사람이자 내 남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남편은 서로의 과거로 인해 묶여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마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을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제 인생이 산산이 부서질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병실에 있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아무런 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알고 있었죠? 그 사람이 도연이 아버지인 거. 엄마는 눈을 감은 채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번의 움직임으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엄마는 죄책감 속에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그 원인을 만든 사람의 아들이 제 곁에 있었다는 사실. 하지만 엄마는 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행복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삼킨 채 살아왔던 겁니다. 다음 날 새벽 엄마는 끝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손끝에는 구겨진 메모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되 증오는 남기지 말거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과 증오를 버리라는 마지막 당부가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알게 됐어.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 짓 나도 이제야 다 알았어. 엄마는 그 사실을 나보다 먼저 알고 계셨어. 그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연민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고, 엄마가 숨겨온 진실을 대신 밝혀야겠다고. 며칠 후 저는 경찰에 증거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남편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윤재호의 범행 기록도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엄마가 평생 품어온 고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두려움 대신 오래된 그림자가 걷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진실은 누군가를 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남은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요. 엄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진실의 문 앞에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고 거짓은 사라졌으며 엄마의 억울함도 세상에 드러났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자리에 남은 것은 허무와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하얀 국화향이 병실의 냄새를 덮어버렸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나가고 마지막으로 남은 건 엄마의 초상사진과 내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단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고통을 다 내려놓은 사람처럼 편안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얼굴을 볼수록 더 괴로웠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진실은 밝혀졌어요. 속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 남편은 조사를 받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회사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삶은 무너졌고 나의 삶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원망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괴로웠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피해자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그림자 속에서 그는 평생 숨죽이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한 짓을 막을 수 없었어. 하지만 내 엄마는 나를 용서하려 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가슴 한가운데가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경찰로부터 마지막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엄마의 죽음은 우발적 사고로 정리되었습니다. 윤재호는 구속되었고 남편은 모든 걸 잃은 채 홀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마치 지난 인생 같았습니다. 평범한 나무들, 익숙한 하늘, 그리고 그 아래 쓸쓸히 서 있는 한 사람의 그림자.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기차는 시골의 작은 역에 멈췄습니다. 내렸을 때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았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논길 끝에 서 있는 오래된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엄마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낡은 벽지를 비추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지키려던 건 단지 진실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였다는 걸요. 그 온기를 잃지 않으려다 스스로를 희생했던 겁니다. 밤이 되자 그 집 마루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 아래에서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당신이 못다한 이야기, 내가 이어갈게요. 그날 이후 나는 다시 일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끝났지만 그 진실 위에서 살아가는 일은 아직 남았으니까요. 엄마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내 자신을 다시 찾기 위해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남편도 떠났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듯 보였지요.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곤 합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시골집 마루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벼가 노랗게 익어가고 바람이 천천히 논을 스쳤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랜만에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입니다. 박정순 씨 관련 사건으로 추가 진술이 필요합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엄마의 이름이 다시 제 귀에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건은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였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미 다 끝났다고 믿었던 일, 이제 와서 또 무슨 진실이 남았다는 걸까요? 며칠 뒤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검찰청 복도는 차가웠고 하얀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수사관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 위에는 추가 증거물 마이너스 10월 5일 녹취 파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파일 속에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재호 씨, 이제 끝내요. 이젠 아무도 다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어진 낮은 남성의 목소리. 당신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 그 다음 순간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숨소리, 그리고 짧은 비명.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소리는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싸웠습니다. 윤재호와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와. 그 누군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너무 익숙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그날 사건 현장에서 남편분의 발자국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피해자의 통화 기록입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상대 최도연. 통화 시간 오후 4시 37분. 그건 엄마가 쓰러지기 정확히 10분 전이었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진실을 전부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에 비치는 도시의 불빛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진실을 감춘 걸까?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다음 날 남편에게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낡은 봉투 속엔 단 한 장의 종이와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막지 못했어. 그리고 내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 미안하다. 진실은 내가 찾아야 한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엄마의 죽음, 윤재호의 죄, 그리고 남편의 침묵. 모두 같은 줄기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끊어진 끈의 마지막 매듭을 내가 찾아야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문 밖에는 어둠만 가득했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할게요. 당신이 끝내지 못한 이야기, 제가 마무리할게요. 남편의 편지가 도착한 지 사흘 뒤였습니다. 우체통 속엔 또 하나의 낡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난에는 제 이름이, 보내는 사람 난에는 박정순 엄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미 엄마는 세상에 없는데 그 이름이 내 손에 다시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봉투는 오래된 듯 가장자리가 누렇게 발해 있었고 뒤편에는 흐릿하게 전달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리 우편으로 붙인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2장의 편지와 함께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엄마와 아버지,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윤재호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너 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는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진실을 끝까지 마주해 주었구나. 눈물이 떨어져 글자가 번졌습니다. 엄마의 글씨는 흔들렸지만 그 안엔 깊은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떠난 날 나는 그 모든 게 내 탓이라고 믿었단다. 재호는 내게 용서를 구했지만 나는 용서하지 못했다. 대신 그를 지켜보며 그가 만든 또 다른 죄를 막고 싶었다. 그게 도연이었단다. 도연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 하지만 아버지의 그림자는 그 아이에게서도 떠나지 않았단다. 편지의 글자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원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감춘 이유는 단 하나.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미나야, 사람의 인생엔 2가지 진실이 있단다. 하나는 세상이 아는 진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견뎌내는 진실.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너는 이제 세상 앞에 진실을 선택하겠지. 그것도 괜찮다. 하지만 부딪증오는 남기지 말거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붙잡은 건 진실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원망보다 사랑을, 복수보다 평화를 택했던 사람. 그게 엄마였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짧은 문장이 한 줄 더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떠나도 내 안에 너는 끝까지 빛날 거야. 그 말을 읽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엄마가 지키려던 건 집도, 이름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이 들었습니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꿈속에서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전 제가 어린 시절 병원 침대에서 봤던 그 미소와 같았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하고 말이 없어도 모든 걸 이해하게 만드는 미소.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제 마음만은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엄마의 편지는 제게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엄마의 편지를 품고 떠난 그날, 저는 다시 도시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진실을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차갑고 멀었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편지가 제 안의 어둠을 조금씩 지워주었으니까요. 서울역에 도착하자 낡은 건물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손에는 엄마의 편지와 남편의 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교회의 모텔이었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남자분이 맡기고 가셨습니다. 이름이 최도연 맞으시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마지막 진실이다. 나를 미워해도 좋다. 하지만 엄마를 용서해줘라. 그녀는 마지막까지 널 지키려 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USB를 노트북에 꽂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엄마가 남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미나를 지켜줘요. 그 애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남편은 울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미나가 알게 되면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땐 그 아이가 이겨낼 겁니다. 영상은 몇 초간 정지된 듯 멈췄다가 마지막으로 엄마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 표정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받아들인 듯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엄마와 남편은 서로를 용서하고 떠났다는 걸요. 그들은 죄로 이어졌지만 마지막엔 용서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끝에서 나를 남겼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엄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증오는 남기지 말거라. 그 한마디가 이제야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증오는 나를 파괴했지만 용서는 나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도시의 공기는 조금 맑아져 있었습니다. 길가의 나무 잎들이 반짝이며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평화, 이제 제가 이어갈게요. 며칠 뒤 저는 시골의 작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당 한쪽에 엄마가 심어두었던 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하얗고 고운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앞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의 끝에서 피어난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알 것 같습니다. 진실은 때로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사랑이 남는다는 걸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이제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건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엄마와 딸의 마지막 인사이기도 합니다. 엄마, 나 잘 살게요. 이젠 정말 괜찮아. 엄마 사랑해.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중한 인연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